밥은 먹었나? 밥 차려줄까? 돌이켜보면 내가 어른이 된 후에도 밥 얘기를 가장 많이 해준 사람이 엄마셨다. 내 엄마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엄마들이 그러하실 것이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지쳐 돌아온 자식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이는 일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셨다. 밥은 꼭 챙겨 먹고 다니거라 하고 말하던 엄마의 목소리가 생생하다. 밥은 엄마의 마음이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누구의 자식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자신도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되었으니 부모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고 그동안 못했던 효도를 좀 더 할 법도 한데 자식들에게 마음 쓰느라 그렇게 하지도 못하죠. 돌아가실 무렵이 되어서야 살아계실 때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고 후회해 보지만 늘 늦습니다. 이렇듯 내리 사랑만 있고 치사랑은 없는 게 부모 자식 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한국 전쟁과 가난의 시대를 거친 부모를 모신 50대 이상인 분들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엔 공감대가 많습니다. 사는 모습이 다들 고만고만했기 때문이죠. 양말에 구멍이 나면 천조각을 대고 기워서 신었고 시멘트 벽돌에 함석 지붕을 얹은 집에 살다 보면 여름엔 참 덥고 겨울엔 많이 추웠습니다. 거기다 방바닥이 얇아 방 한 구석은 장판이 새까맣게 탈 정도로 뜨겁지만 솜잎을 밖으로 나온 얼굴 위로는 차가운 공기와 맞닿은 숨에서 김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부는 밤이면 담벽에 걸어둔 시래기 서걱거리는 소리에 잠을 설치기도 했죠. 이런 일도 있었죠. 화장실이 밖에 있다 보니 겨울에 요강을 방 한 구석에 두었는데 불 켜면 다들 깰까봐 불도 못 켜고 그래서 조준이 잘 안 되면 주변이 젖어 누이들이나 엄니한테 직살나게 혼나기도 했습니다. 선사시대 얘기처럼 들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이제는 먼 추억이 된 어린 시절, 그리고 그 시절의 기억 속에 늘 등장하는 우리 엄마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샘 앤 파커스에서 펴낸 안녕 엄마인데요. 국화꽃 향기라는 소설로 잘 알려진 김하인 작가가 1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추억과 유년 시절을 회상하며 쓴 글입니다. 우린 나이가 들어도 엄마를 어머니라고 잘 부르지 않죠. 아빠는 어느 때가 되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말이죠. 김하인 작가도 그러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서문에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실까요? 막내인 나나 내 위에 4명의 형 모두가 생전에 엄마를 언제나 엄마라고 불렀지 어머니라고 부른 적은 없었다. 같은 의미의 두 호칭을 두고 하나만 사용했다면 그 이유가 있겠다 싶어 난 골똘히 생각에 빠졌다. 그 까닭은 이내 짐작되고 헤아려졌다. 우리 자식들에게 있어 엄마는 수더분하니 편에 서이고 어머니는 왠지 조심스럽고 삼가야 할 부분들이 배어있기 때문일 테다. 내 기억 속의 엄마는 언제나 농투산이셨다. 고동색 몸빼를 입고 머리에 수건을 둘러쓴 엄마는 시커먼 아궁이 앞에서 몽당 빗자루를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풍로를 돌리며 불을 떼고 계셨다. 과일 껍질이 둥둥 떠있는 구정물이 든 양동이를 들고 돈사로 걸어가 돼지 밥통에 부어주시거나 아니면 해거름역까지 호미를 들고 드넓은 밭두렁을 기어 다니다시피 하면서 잡초를 뽑고 계셨다. 내 엄마는 어머니 하고 길게 부를 만큼 잠시라도
한가하게 앉아 계신 적이 없었다. 뭐 먹을 게 없나? 하며 항상 누나를 뚜릿뚜릿 사방에 굴리면서 자라나던 우리 자식들 또한 엄마에게 예의고 염치고 차릴 겨를이 없었다. 언제나 엄마를 보기만 하면 엄마 배고파. 엄마 밥 줘. 엄마 내 신발 어딨어? 엄마 나 눈깔 사탕 사 먹게 10원만 주면 안 돼? 하고 저마다 엄마를 불러대기 바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의 난 걸신 들린 그 옛날의 아이가 아니다. 다 장성했고 삶의 여유를 누리는 중년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내 엄마를 엄마 대신 어머니로 호칭을 바꿔 불러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어머니보다 엄마가 훨씬 편하고 좋기 때문이다. 이 책에 있는 문장에는 멋들어진 수식이나 과장이 없습니다. 그저 툭툭 붓을 대는 듯한 문트이지만 작가의 기억과 묘사가 선명해서 그런지 오히려 읽는 내내 글의 내용이 구체적인 장면으로 연상되기도 하고 감정이입과 동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글 한 편 한 편이 좀 긴 편이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을 골라 부분 발췌하여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흑백 사진 한 장. 어릴 때부터 나는 잔병치레가 잦았다. 중년이 되어서도 나는 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키와 몸집이 눈에 띄게 작을 만큼 왜소했다. 엄마는 막내인 나를 40 가까운 늦은 나이에 낳으셨다. 노산이어서일까? 엄마는 젖이 나오지 않아 전전긍긍하셨다. 내 위, 4명의 형들을 낳아 기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아무리 먹여도 터져나갈 것처럼 부풀어 오르기만 하던 젖이었다. 젖샘에는 언제나 젖이 넘칠 정도로 찰랑거렸다. 그런데 그 뿌옇게 맑고 기름졌던 엄마 젖은 내 차례가 되어서 긴 가뭄에 먼지 쌓인 우물처럼 바닥을 드러냈다. 왜 그렇게나 바짝 말라 버렸을까? 어린 시절 나는 양진역에 쪼그려 앉아 있을 때가 많았다. 내게서 유독 말라버린 엄마 젖에 대해 막연히나마 생각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 괜시리 눈물부터 빠져나와 옷소매로 눈가만 연신 문질러댔다. 제대로 젖을 먹지 못했다는 그것은 분명 상실감이었다. 나를 서럽게 한 원인은 이내 찾아졌다. 또래에 비해 한 뼘이나 되는 키를 빼앗아간 원흉들이 바로 눈앞에서 방 안에 이불을 잔뜩 깔아놓고 레슬링을 하고 있었다. 나는 골골할 만큼 바싹 마른 데 비해 한결같이 형들은 피둥피둥한 게 살집이 좋았다. 형들은 엄마 가슴에 달라붙어 너무 많이 젖을 빨아먹은 것이다. 가엾은 막내인 내가 빨아먹을 젖을 남겨두지 않고 내 형들은 엄마 젖을 양손으로 움켜잡고 바닥까지 딸딸 긁어 빨아젖혔다. 그렇게 아기같이 먹어버려서 엄마 젖을 완전히 고갈시켜 버렸던 것이다. 억지 아니냐고? 아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다. 나는 그것을 동네 송아지가 엄마 젖을 빨아먹는 것을 보고는 완전히 이해했다. 송아지가 제 어미 젖을 먹을 때 어떻게 빨아먹던가? 젖이 잘 안 나올 때마다 주둥이로 제 엄마 젖통을 쿡쿡 처박으며 쥐어짜듯이 해서
쭉쭉 빨아먹는다. 그야말로 송아지는 제 어미저통을 대가리로 헤딩을 하듯이 연신 아랫배까지 힘차게 처박아대며 찹찹찹찹 꿀꺽꿀꺽 삼켜대는 것이다. 나는 내 몫에 엄마젖이 왜 메말라 버렸는지 고개가 저절로 끄덕거려 졌다. 모유가 부족했다고? 그렇다면 분유를 먹었으면 됐잖아. 누군가는 내게 그렇게 철없는 어느 유럽왕비처럼 말하기도 했다. 물론 당시에도 분유가 있었다. 하지만 경상도 면단위 시골 동네에선 둥근 분유통은커녕 비닐봉다리 분유조차 보기 힘들었다. 우리 집은 값비싼 분유를 구해 타먹일 형편이 못됐다. 그리고 엄마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사람이라 땡전 한 푼 허투루 쓰지 않는다. 돈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셨다. 돈은 농작물을 심을 땅을 늘릴 때, 자식 공부시킬 때, 그 두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엄마는 배고프다고 보채고 칭얼대는 젖먹이인 내게 항상 밥 끓인 멀건 밥물을 시켜서 먹였다. 미움을 쏘어 한 숟갈씩 떠먹여서 나를 키우셨다. 찹쌀을 찌어 가루를 내 물을 붓고 끓여낸 멀건 죽을 주로 떠먹이셨다는데 예전에 돌아가신 엄마의 엄마, 할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것도 반듯한 얘기가 아니었다. 엄마는 끼니 자리마다 이불을 쌓아놓고 나를 기대어 밥상머리에 앉혔다. 먼저 쌀과 보리, 콩이 섞인 밥을 본인 입에 떠놓고 우물우물 씹어 완전히 으깨서는 숟가락에 다시 뱉어서 2~3살 아기인 내 입에 거푸거푸 떠넣어 주셨다고. 어휴, 더러워라. 갓난아기한테 위생상 불결하고 안 좋은데. 또 누군가는 그렇게 이맛살을 찌푸리고 고개를 설레설레 가로젓겠지만 어쨌든 사실이다. 나는 엄마 젖이 아니라 엄마가 입으로 씹어 다시 뱉어준 엄마 침이 반쯤 섞인 그 날것스러운 이유식을 받아먹고 자랐다. 그렇게 나를 키워낸 엄마 저작물이 풍부한 영양분에 엄마 젖과 차이가 났던 것은 분명하다. 2~3살 걸음마를 떼고 30~40살 아장아장 걷고 쪼르르 달구 새끼처럼 뛰기 시작하던 무렵에 나는 퀸터 그라스의 소설 양철북의 아이처럼 잘 자라나지 않았다. 내가 자라기를 거부했던 게 전혀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엄마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체구가 작고 골골한 체질이기까지 한 나를 쳐다볼 때면 내 눈길을 피했다. 뒤돌아서서 혀를 차기도 했다. 돈이 들더라도 어떻게 소저지라도 진작 먹일걸 하는 뒤늦은 후회를 했단다. 그 가책 때문이었을까? 나는 우리 형제들 중 유일하게 유치원을 다녔다. 나는 유치원 또래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축에 들었다. 나는 엄마에게 내 키가 왜 이렇게 작냐고 대놓고 물어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엄마는 서울에서 대학 다니는 큰형님에게 얘기를 미리 들어뒀던가. 불란서라는 나라에 키 작은 나폴레옹이 있고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진 중국에는 등소평이 있다고 했다.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키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했다. 어린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얼굴도 못 봤다. 그야말로 씨도 안 먹히는 핑계로 땜빵질을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네가 작지만
국민학교 들어가고 중고등학교 들어가면 네 키가 대나무처럼 쭉쭉 자라나 제일 크게 될 거다. 라고 나를 꼬드기셨다. 감언이설이었다. 엄마 말의 진위는 10대 시절을 다 보내고 나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형제들 중 가장 왜소했다. 학창시절 반에서 늘 앞자리에 앉았을 만큼 나는 키가 작았다. 대나무처럼 자라날 거라는 엄마 말은 뻥이었다. 제 시기에 놓친 영양분은 쉽게 메꿔질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나도 어릴 때 엄마 젖을 거의 먹지 못했다는 그 핑계를 대자면 그래서 나는 우리 형제들 중 공부를 제일 못했다. 나는 유학 생활을 우리 형제들 중 가장 빨리 했다. 엄마 아버지를 가장 이른 나이에 떠났다. 겉모양이 부실한 것도 모자라 속도 야물딱지지를 못해 자주 고향에 대한 향수병 같은 것을 앓았다. 책을 펴면 영어 알파벳이나 문장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엄마 모습이 눈에 어렸다. 중학교 모자를 쓰고 교복을 입었으면서도 가슴은 엄마 젖이 채 떨어지지 않은 여전히 덜 자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대학 입시를 치렀다. 그해 갓 생겨난 항공대학에 원서를 냈다. 내가 원서를 낸 항공운항과는 경쟁률이 27대 1이 나왔다. 떨어졌다.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았는데 나는 첫낙방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떨어져도 땡감처럼 야무지게 땅바닥에 떨어지면 소금독에 묻어 다시 삭혀 먹을 수가 있겠지만 나는 흐물흐물한 정신상태로 떨어져 내 심장이 박살이 났다는 거다. 나는 삶의 첫 시련과 타협을 못했다. 노력이 부족했음에도 패배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더더욱 내상이 깊어 인생의 낙오자가 된 듯한 죽상의 얼굴로 진종일 마루턱에 걸터 앉아 있었다. 병약한 막내 아들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버지는 생고기를 구하러 나가셨는지 집에 안 계셨다. 엄마 또한 안 보였다. 엄마는 잡념이 많아질 때마다 호미를 들고 불이 나게 밭으로 뛰어가곤 했다. 무료해진 나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가 장롱 위에 사각진 마분지 케이스가 얹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커다란 와이셔츠 곽통 같은 거였다. 먼지까지 앉아있는 그 곽통의 내용물이 뭔가 싶어서 그것을 방바닥에 내려서 뚜껑을 열어봤다. 그 안에는 크고 작은 옛날 흑백 사진들이 수북이 들어있었다. 대부분 아버지 사진이었다. 아버지가 젊은 날에 폭포수 아래로 바다로 구미 금오산으로 놀러 갔을 때 폼 잡고 찍은 사진들이다. 대부분 화투창 크기로 작았으며 그 중에는 아버지가 양복 입고 찍은 큰 사진도 있었다. 그 밑에 엄마 사진이 몇 장 깔려 있었다. 그중 한 장의 커다란 흑백 사진을 집어들고 난 뒤 내 동작이 멈춰버렸다. 틀림없이 홀예전, 그러니까 엄마가 17, 18살 처녀 무렵에 찍은 독사진이었다. 전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한 처녀가 약간 수줍은 미소를 띤 채 만개한 수국나무 앞에서 한 손에 양산을 들고 서 있었다. 탐스런 검은 긴 머리를 양갈래로 따내렸으며
위에는 꽃무늬가 들어간 은색 저고리에 무릎 아래까지 덮이는 깜장 치마를 입었다. 그리고 까만 단화를 신었다. 나는 눈을 휘둥그레 떴다. 예뻤다. 흑백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고와도 정도껏 고운 게 아니라 눈이 부실 정도로 용모가 고운 처자였다. 늦둥이 막내로 태어난 나는 자라나는 동안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엄마 모습만을 봤다. 언제나 목이 늘어난 헐렁한 셔츠에 몸빼를 입고 수건을 머리에 두른 일하시는 엄마만 봐왔다. 언제나 후줄근한 차림새였고 뽀얀 분냄새 한번 풍기는 적 없는 엄마였다. 그랬기에 나는 한 번도 내 엄마가 예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내게 밥 차려주고 양말 기워주고 옷 빨아주는 엄마만이 존재했지 엄마가 예쁜 처녀고 고운 여자였다는 것은 짐작은커녕 아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 간극과 거리감으로 인한 충격 때문인가? 아니면 봄꽃이 흐드러지게 핀 조용한 봄날 오후여서 그랬던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대입에 실패한 인생 낙오자라며 자존감이 한껏 무너져 있었기 때문일까?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그 사진을 들고 들여다보는 동안 느닷없이 터져나왔다. 무슨 못 볼 것이라도 본 듯이 나는 흐득흐득 울기 시작했고 이내 대놓고 두 다리를 뻗친 채 엉엉 소리내 울었다. 20살 갓 성인이 되기 직전에 내가 소리내 울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다.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열심히 울었다. 울면서도 내가 지금 왜 울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울음이 천천히 멎어 껄떡거림으로 잦아지기까지 10여 분이 걸렸는데 울음이 멎으면서 의문도 자연스레 해소되었다. 짐작가는 바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역시나 엄마가 너무나 곱고 예쁜 처녀였다는 것을 내가 전혀 몰랐다는 자책감 때문이었다. 흑백 사진 속 엄마는 영화배우 김지미급은 아니지만 영화 별들의 고향에 나오는 히로인 안인숙과 충분히 견줄 수 있을 만큼 용모가 예뻤다. 엄마의 본가는 외정시대 소학교 뒤편에 있었던 까닭에 소녀일 적부터 엄마 꿈은 선생님한테 시집가는 거였다. 창문턱에 펜지꽃이나 다알리아꽃 화분을 얹어놓고 꽃밭에 꽃을 돌보며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게 엄마의 바람이었다. 그런데 엄마의 현실은 지금 어떠한가? 예쁜 게 밥 먹여주냐? 고운 게 어디 자식 공부시킨다더냐를 부르짖듯이 밤낮 없이 몸빼를 입고 억적같이 일만 하고 계시다. 나는 주사가 심한 아버지와 엉마구리 떼처럼 몸에 달라붙은 5 자식을 건사해내느라 자신의 어여쁨과 고움을 전혀 돌보지 않고 살아온 엄마를 한 장의 흑백 사진을 통해 온몸으로 느낀 것이다. 이렇게 예쁜 여자가 내 엄마일 리가 없다. 이렇게 고운 처녀가 내 엄마면 안 된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엄마 2 팔이 나뭇가지인 양 자식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힘껏 흔들어대서 엄마 얼굴과 몸에 핀 꽃들을 땅바닥에 다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다는 자각 때문에 나는 그처럼 설띠서럽게 겨운 울음을 울었던 것이다.
술에 잔뜩 취하면 밥상 뒤엎는 남편이 뭐라고, 그깟 자식들이 대체 뭐라고. 이처럼 곱고 예뻤던 자신을 지금처럼 완전히 망가뜨렸을까 싶었다. 나는 그런 엄마가 애달프고 바보 같아서 울었던 것이다. 왜 엄마는 힘만 센 아버지랑 혼례를 치렀을까? 하얀 백무만 잡는 젊고 잘생긴 총각 선생님 만나 사실 일이지, 못한다고 엄마는 소학교도 중퇴한 무식한 아버지를 만나 이 고생이신지. 나는 안 태어나도 괜찮았는데, 나 같은 건 안 태어나도 상관없었는데. 내 비통함의 구할은 바로 그 흑백 사진 속에 다소곳이 서 있는 처녀의 모습과 현재의 내 엄마 모습과의 거리가 9만 리로 느껴져서였다. 분명 한 사람인데 각각의 그 두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것에서 오는 비애감이었다. 노란 감꽃. 그날 밤이었다. 오밤중에 나는 엄마 품에 답사감겨 어디론가 날아갔다. 엄마는 뒷마당 컴컴한 장독대, 커다란 장독 뒤에 나를 안은 채 쪼그려 앉아 숨었던 것이다. 그 밤 자정을 훨씬 넘겨 아버지가 귀가했다. 아버지는 예외 없이 만취했고 붉은 함석지붕 집안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가볍게 터뜨리셨다. 그날 초저녁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두 형과 엄마는 이미 저녁 식사를 마친 뒤였다. 엄마는 성과 없이 돌아온 내게 진수성찬을 차려줬을 리는 만무하고 개다리 소반에 차린 밥상을 깊은 한숨과 함께 내 무릎 밑에다가 들이밀었다. 엄마는 역시나 호인이다. 반찬이 멸치뿐이긴 해도 밥을 주긴 줘서 엄마고 엄마 자격이 있다. 하지만 돼지 새끼처럼 피둥피둥 살이 찐 내 위 두 형들은 내 가는 종아리가 극도의 피곤에 절어 퍼런 실정맥이 부들부들 떨리는 줄도 모르고 나를 비난했다. 아버지도 못 찾았으면서 뭐 이렇게 늦게 돌아왔냐고 대놓고 나무랐다. 내 바로 위의 형은 너 어디서 그냥 놀다 온 게 아니냐며 엄마를 연신 쳐다보면서 사람을 모함했다. 정말이지 긴 칼이라도 내 손에 쥐어져 있다면 나는 주저없이 두 형의 모가지를 베었을 것이다. 총이라도 있었다면 이맛박에다가 대고 단숨에 쏴버렸을 테지만 너무나 분하게도 어린 나에겐 그런 것들이 없었다. 엄마는 아버지가 나무 대문을 뻥 하고 차 집 안으로 들어오시자 거의 본능적으로 안방에서 누워 자는 나를 안아들었다. 그리고 황급히 뒷마당 담벼락 아래 장독대 뒤로 가서 자란목을 한 채 쪼그려 앉으신 것이다. 물론 그 통에 나는 완전히 잠을 깼다. 아버지 목소리가 집안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집안 곳곳에서 전차 굴러가는 소리를 내며 어딨어? 이것들 다 어디 간겨? 하다가 큰 소리로 지미 하면서 엄마를 연신 불러댔다. 아버지가 마루미 신발을 끼어 신고는 닫힌 창고문을 여는 소리가 장독대 뒤까지 들려왔다. 아버지는 뒷마당 외채인 잠사공장 문까지 열어주실 때가 덜어 있긴 하지만 장독대 근처까지는 오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따라 만취한 아버지가
잠사 공작문을 열어젖혀서는 한참을 들여다본 뒤 비틀거리면서 장독대 근처까지 걸어오시는 것이 아닌가. 나를 안고 있는 엄마 목과 어깨가 커다란 장독 뒤에서 한껏 움츠러들었다. 엄마 품에 안긴 내가 짜부라질 정도였다. 숨까지 막혀 내가 가늘게 긴 한숨을 내쉬자 엄마가 쉿! 조금만 참으래 하고 내 귓가에 대고 별빛 묻은 소리를 흘려 넣어 주었다. 그제야 나는 한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았다. 장독대 앞까지 걸어온 아버지는 장독대 뒤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다. 그냥 그 앞에 서서 짧은 목을 한껏 빼들고는 전체를 일별하듯이 두어 번 두리번거리더니 다시 본체로 들어가는 봉당길 안으로 걸어 사라지셨다. 그리고 잠시 후 뒷마당 쪽으로 나 있는 안방 창호지 창문을 통해 아버지가 엄마가 미리 깔아놓은 이부자리 위로 쓰러져 우당탕탕 나뒹구는 소리가 들려왔다. 휴, 이젠 됐구마. 엄마가 무릎 위에서 두 손으로 자신의 한쪽 발을 꼭 붙들고 몸이 반쯤 접힌 자세로 누워 본인 얼굴을 올려다보는 나를 내려다보았다. 엄마는 빙긋한 웃음을 머금으셨다. 그 순간이었다. 담벼락에 붙어서 있던 커다란 감나무 가지에서 노란 감꽃이 투둑 투두둑 소리를 내며 땅바닥에 떨어져 내렸다. 장독 뚜껑 위에서는 튀어 몇 번의 제비돌기를 한 뒤 떨어졌다. 내가 달빛 어린 엄마 미소를 봤기 때문일까? 갑자기 알싸한 노란 감꽃향이 내 작은 콧구멍 속으로 가득히 풍겨왔다. 엄마의 따스한 품속으로 나는 더 파고들었다. 엄마가 내뿜는 가는 숨소리와 엄마 심장이 뛰는 소리가 내 작은 몸 가득 스며들고 묻어났다. 나는 낮엔 거의 맡아본 적이 없었던 감꽃 향기가 그 깊은 밤 가득 산지사방 퍼져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향기에 알싸한 달짝지근함이 배어 있었다. 다시 감꽃이 주변에 후두둑 떨어져 내렸고 이윽고 나는 작은 손으로 갑자기 내 눈두덩이를 문질러대며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왜 갑자기 우냐? 방금 감꽃이 내 이마에 떨어졌어. 나는 손가락으로 내 이마를 가리켰다. 그래야? 그래서 감꽃에 요기가 맞으니까 요 이마가 꿀밤 맞은 것만큼 아팠어? 응. 나는 애살맞게 엄마의 부드러운 품에 내 뺨을 수없이 부비고 떨구었다. 엄마는 천상 막내짓을 하는 그런 날을 더욱 살갑고도 포근하게 가슴에 안아주셨다. 물론 나는 그때 진짜로 내 머리통이 떨어지는 감꽃에 연달아 맞았다. 엄마가 다른 곳을 쳐다보는 사이 엄마 무릎 위에 누워 앉긴 나는 높은 허공에서 뚝 떨어지는 탱글탱글한 노란 감꽃에 분명히 이마가 맞기는 했다. 하지만 하나도 안 아팠다. 갑자기 내 눈에서 눈물이 났던 까닭은 장독 밑바닥 가까이 놓여있는 엄마의 푸른 맨발 하나를 봤기 때문이다. 비록 겨울밤은 아니라 해도 발목까지 덮은 얇은 포플린 치마 밑으로 빠져나온 엄마의 맨발 하나가
너무나 추워 보였다. 그래서 나는 갑자기 눈물이 났던 것이다. 커다란 감나무는 그 밤이 마치 감꽃 추방하는 밤이라도 한 듯 수없이 많은 감꽃을 땅바닥에 떨구었다. 그 오밤중에 탱글탱글한 감꽃이 도토리 떨어지는 소리를 내면서 한 몸이 되어 앉아있는 엄마와 내 근처로 수없이 떨어져 내렸다. 햇살이 눈부셔 얼굴을 들었는데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잘못 맞으면 넋이 홀린다는 여우비였다. 꿈인 듯 한순간이었는데 한 생애가 내렸던가 보다. 40년 세월이 훌쩍 흘러버렸다. 쇠 주물집 마당에 서서 올록볼록 커다란 왕진회처럼 보이는 옹기가마 근처 검은 루핑 지붕 도살장을 한없이 쳐다보던 소년의 이마에 검불 같은 주름살이 내리고 중년의 사내가 되어버렸다. 인생은 애초 그런 것이었을까? 여우비 맞고 난 그 순간처럼 어리둥절하고 허망하다. 원래 순식간 흘러가는 것이 삶의 본질이고 정체였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픈 것은 마음만은 늙지를 않나 보다. 지금도 여전히 마른 가슴 속에서 그 소년이 쪼그려 앉아있고 고개 숙인 채 걸어다닌다. 본문에 있는 여우비란 글입니다. 엄마 무릎 빼고 잠들었던 적이 있었나 떠올려 보니 저도 분명히 있었네요. 참 포근하고 편안했더랬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